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금융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실 텐데 422페이지 보시면 그 대부금 상환 방법, 자,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그 갚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위에 보시면 소구대부 그리고 비소구대부 구분되어 있는데 이 용어 간단하게 잠깐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자, 소구 비소구의 차이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빌렸다. 1억을. 근데 1억을 빌려서 이제 그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져서 채무가 불이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갖다가 당연히 강제집행하고 경매에 붙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한두 번 더 유찰되고 또 세입 선순위 여러 가지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대출해 준 돈은 1억인데 선순위 빠지고 하면서 실제 상환받은 돈은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2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우에 그 2천에 대해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부족분 지급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른 재산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소구대부. 반대로 이것만 받고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소구대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구대부가 비소구에 비해서 비교적 어때요? 안전성이 더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소구와 비소구의 개념 구분들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신탁금융과 저당대부의 경우에, 자, 부채금융의 경우에 신탁 증서금융하고 그 다음에 담보금융 두 가지 있었죠. 담보금융은 당연히 부족분에 대해서 무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소구권이 인정되지만 신탁금융의 경우는 부족분에 대한 소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부족분에 대해서 무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비소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담보금융이 신탁증서금융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성은 높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안전성이 높은 것이고, 신탁금융은 절차는 간편하지만 그 부족분에 대한 무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서 소구를 할 수 없는 비소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도는 더 높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구와 비소구 대부 개념 구분했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대부금 상환 방법. 자,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을 구분할 때 첫 번째 보시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구분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어떤 식으로 상환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바로 원금균등 그리고 원리금균등 그리고 체증식 세 가지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개념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럼 먼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상환 방법 했는데, 자,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했거든요. 자, 원금균등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저당 원금은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일정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기간 말에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적용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서 체감식 융자금 상환 방법이라고도 한다. 보통 상환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은 일정하고 이자는 초기에 많다가 점점 감소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전체 상환액은 초기에 많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한다. 자, 이걸 말로 하면 바로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식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잠깐 한번 계산하고 응용 한번 해보세요. 자, 보통 이제 원금균등은 매 기간 상환되는 원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을 갖다가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매기간 원금 상환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저당 잔금, 기간 말에 저당 잔금에다가 주어진 이자를 곱해서 이자 상환액을 구한 다음에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것이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데, 가령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연간 이자율이 만약에 5%다.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원금균등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런 경우에 매 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먼저 원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20년. 매년 상환이면 20년이고 매월 상환이면 거기다 또 12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연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20년 나눴더니 얼마? 5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매년 원금 상환액은 50만 원씩 상환한다 이 말이네요. 매년 50만 원씩 상환한다. 자, 그러면 매년 원금 상환액이 이것이 50만 원인데 문제는 매년 똑같이 원금 상환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금 상환은 매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균등해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 되는 것이고 한 번만 계산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첫해 이자 상환액은 첫해 저당 잔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1000만 원일 것이고 이자율이 몇 프로? 5% 그러면 0.05 했더니 이자 상환액이 50만 원. 그러면 원금 상환액 50만 원, 이자 상환액 50만 원에서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2차년도에 봤더니 2차년도는 원금 상환액은 똑같으니까 놔두고 한 번 계산할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고 한 번 계산됐으니까 이자 상환액을 계산해 보면 자, 잔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갚았으니까 9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5%를 곱했더니 얼마? 47만 5천 원이 되겠죠.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은 50만 원 원금 상환액, 이자 47만 5천 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9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차년도에 그럼 3차년 이건 똑같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3차년도에는 또 갚았으니까 50만 원 갚았으니까 잔금이 얼마? 900만 원 되겠죠. 원금 50만 원 갚았으니까 그럼 곱하기 0.05 그러면 59, 45, 45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45만 원, 95만 원 이런 식이네요. 그럼 더 계산할 필요 없이 매 기간 원금 상환액은 어떻고? 일정하고 이자는 초기에 많다가 점점 줄면서 전체 원리금 상환이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원리금이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법이고 그리고 매 기간 상환되는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걸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하니까 원금 상환액은 매 기간 50만 원씩 똑같고 이자는 첫해 50만 원, 2차년도에 47만 5천 원, 3차년도에 45만 원, 그럼 4차년도는 42만 5천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이거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계산 원리와 그 다음에 상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의 경우에 계산식과 상환 구조거든요. 간략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특히 원금 균등은 초기에 상환액이 많고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는 중년층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이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법 확인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했는데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당상수 설명하면서 지난번 투자에서 설명이 됐는데 또 이것도 그때까지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원리금 균등은 일정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거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 됐었으니까. 그럼 지난번 걸로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자율이 만약 1000만 원 대출받았고 이자율이 10%이고 기간은 20년이고 그리고 이때 매기간 상환되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저당상수가 0.117460 그랬었거든요. 그 복리표에서.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상환하는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대출 원금이 얼마였고 1000만 원이었고 저당상수가 0.11746이면 원리금 상환액은 117만 4,600원씩을 매년
117만 4,600원씩을 매년 상환한다. 만약에 매월 상환이면 다시 기간을 바꿔서 저당상수를 다시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똑같으니까 한 번만 구하면 될 것이고, 첫 해 이자를 보면 첫 해는 저당 잔금액이 얼마?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 10% 0.1이면 10만 원, 10만 원이 아니죠. 100만 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에서 117만 4,600원에서 이자 얼마? 100만 원 뺐더니 원금 상환액은 17만 4,600원이 되더라. 그 봤더니 전체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초기에는 대부분 뭐가 많이 차지하고 이자가 많고 원금은 적네요. 자, 그러면 2차년도 걸 보면 이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놔두고 2차년도에는 이제 원금 17만 4,600원을 갚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당 잔금액은 1,000만 원에서 17만 4,600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982만 5,400원이 되겠지. 그죠? 곱하기 0.1 했더니 98만 2,500원이 되고 117만 4,600원에서 98만 2,500원을 빼면 뭐 19만 얼마가 나오겠지. 19만 2,100원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봤을 때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초기는 뭐가 많고 이자가 많고 원금은 적다가 점점 이자가 작아지는데 왜 이자가 작아지냐? 이자율이 변해서 작아지는 건 아니고 이건 고정금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으니까 이자율이 작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당 잔금액이 줄면서 이자 상환액이 점점 감소하고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점점 커지는 상환 구조거든요. 이거 줄어든 것만큼 이게 커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100만 원 원금은 적다가 점점 이자는 어떻게 되고 점점 줄어드는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점점 커지는 상환 구조가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요 둘은 실제 이제 문제에서 응용하는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틀을 잡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의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상환 구조이기 때문에 기간이 반이 지나도 어때요? 원금의 뒤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금의 반을 갚으려면 적어도 기간의 3분의 2는 지나야 원금의 반을 갚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이고, 원금 균등은 기간의 반만 지나면 반 갚고 반 남았잖아요. 원금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은 기간의 반만 지나면 원금의 반을 갚은 것이 되지만 원리금 균등은 기간의 3분의 2는 지나야 원금의 반을 갚은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시금. 초기에 상환액이 적다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상환 구조가 체증식. 근데 이것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보통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작업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원리만 초기에 작다가 점점 상환 금액을 크게 나가는 것이 바로 체증식. 따라서 이 체증식은 초기에 상환 금액이 적다 보니까 초기에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우선 상환 부담을 적게 하고 점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상환 부담을 크게 나가는 것이 특징이 되거든요. 따라서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이 바로 체증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구분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서로 틀을 잘 비교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니까 이 셋 중에서 앞으로 소득의 감소의 상도는 중년층이라는 것은 뭐이고 원금 균등, 앞으로 소득의 증가의 상도는 젊은 계층에 유리한 것은 체증식. 가장 일반적인 차금 지불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이건 기간의 반만 지나면 원금의 반 갚은 것이고, 이건 기간의 3분의 2는 지나야 원금의 반 갚은 것이고, 이건 그 이상 더 지나야 원금의 반을 갚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것은 바로 체증식. 우선 상환 부담이 적은 게 좋으니까 해서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것은 바로 체증식.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은행 입장에서 원금의 회수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은 바로 원금균등. 왜? 초기에 원금 많이 회수하니까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초기에 원금을 많이 회수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금의 회수임이 가장 작은 것은 바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고, 특히 이제 체증식의 경우에는 초기에 상환액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 상환액이 이자 상환액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자가 비쌀 경우에는. 그러면 초기 상환액이 이자 상환액보다 더 적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적게 상환된 것이 저당 잔금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원금보다 저당 잔금액이 초기는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부의 상환 또는 마이너스 상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상환액이 적을 때는 저당 잔금액이 대출 원금보다 더 커지는 그런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체증식 상환 방법.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서로 비교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424페이지. 그리고 책에 있는 그래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 원리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머지 응용되는 건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기까지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되고. 424페이지 보시면 4번에 부분 원리금 상환 방법 했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균등을 상환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 기간 동안에 이자만 상환하다가, 그럼 만기가 되면 얼마 남아있어요? 4천만 원 더 남아있겠죠? 이것은 원리금을 같이 갚았고 이것은 이자만 갚았으니까 그럼 만기가 되어도 원금의 일부가 남아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바로 부분 원리금 상환 방법 또는 부분 상환 저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환하는 금액이 갑자기 4천만 원 커졌잖아요. 그 남아있는 거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갑자기 마지막에 상환할 금액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이것을 풍선저당, 영어로 쓰면 벌룬 모기지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 기본 구조는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425페이지 이자 매월 상환 방법. 이것은 매 기간 뭐만 내다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것이 바로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인데, 이것은 특히 기간이 짧을 때, 그죠? 기간이 짧을 때는 원리금을 같이 갚으면 워낙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것인데, 이건 특히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짧은 기간 보유하고 나중에 다시 이것을 되팔아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자 매월 상환 방법,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계단식 상환저당 대출은 원리금 균등하고 체증식을 절충한 거예요. 그래서 상환하는 부담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이것이 바로 계단식 상환 방법. 이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바로 이것은 거치식. 이게 1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면 뭐냐면 1년 동안은 뭐만 내다가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1년 이후에 나머지 10년 동안은 원리금을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같이 갚는 것이 바로 거치식 상환 방법.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서로 비교해서 그 의미와 특징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틀이 금리 조정 방식에 따른 상환 방법. 그랬네. 금리 조정 방식, 즉 이자율 결정 방식에 따른 상환 방법 했는데, 간단하게 핵심은 두 가지. 고정금리와 뭡니까? 변동금리. 여러분들 교재 425페이지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건 뭐냐면 처음에 대출 당시에 대출금리가 처음에 딱 정해지면 상환기간 내내 이자가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고정금리, 고정이자율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자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바로 변동이자율. 그래요.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의 특징을 한번 비교할 텐데, 보통 이자율은 처음에 은행에서 대출 당시에 은행하고 차입자의 관계에서 약정된 이자율, 이것을 이름해서 저당 이자율. 그래요. 다른 말로 약정 이자율 또는 대출 이자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대출 당시에 이 약정 이자율은 대출 당시에 시장 이자율을 반영해
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건 당연히 맞겠지. 물건 팔 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고려해서 매매가 결정되듯이 똑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자를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딱 정해지는데, 특히 이것을 고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상환기간 내내 이자의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시장금리는 어때요?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출 당시에 고정금리로 딱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작아졌다. 가령 대출금리는 3%, 3.5%로 대출 받았는데, 근데 시장금리가 그때 당시는 3.5%였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3%로 줄었다. 음해.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두면 차입자가 손해 아니면 대출기관이 손해. 지금 차입자는 딴 데서 빌리면 3%인데 지금 현재 3.5%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짜증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딴 데서 싼 걸로 3% 빌려서 이거 갚으려고 하겠네요. 즉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만기 전에 변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부담하는 게 바로 만기 전 변제 위험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당금리가 3.5%인데 시장금리가 4.5% 올랐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딴 데 운영하면 몇 프로인데 4.5%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3.5%밖에 못 받으니까 참 손실이 커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부담하는 위험을 이자율 위험 그래요. 지난번에 그 저당 위험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특히 고정금리일 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기관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차입자가 만기 전에 변제해버리니까 물론 만기 전 수도 부과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만기 전 변제하면 일단 대출기관은 손실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저당이 계속될수록 은행에서는 이자율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고정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고정으로 했을 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기관이 만기전 변제금을 부담하게 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기관은 이자율 손실 위험을 부담하더라. 따라서 이걸 고정으로 했을 때 이래도 대출기관이 손해가 되고 위험이 되고, 이래도 대출기관이 위험이 되더라. 따라서 모든 힘을 다 대출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대출 위험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따라서 그 위험들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변동금리가 된다. 따라서 이때는 금리를 더 올리고 내리고 더 올리고, 맞습니까? 올리면 안 되겠죠. 시장금리가 하락했으니까, 낮았으니까 금리를 더 내려서 만기전 변제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반대일 땐 시장금리를 더 어떻게 해서 대출금리를 더 올려서, 그죠? 시장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대출금리도 같이 올려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헷갈릴 수 있었죠? 자, 이때는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금리를 좀 더 낮춰서, 반대로 시장금리가 높으면 시장금리에 맞춰야 되니까 대출금리를 더 높여서,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그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변동금리가 된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고정으로 했을 때, 대출금리를 고정을 했을 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기관이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저당이 계속될수록 은행에서는 이자율 손실 위험이 부담하더라. 따라서 그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변동금리인데, 이때는 시장금리가 낮으니까 이때는 금리를 좀 더 낮추고, 반대로 이때는 시장금리에 맞추려니까 금리를 좀 더 높여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변동금리가 되는 것이고, 이 변동금리는 다시 가변이자율, 조정이자율, 재협정이자율로 구분된다. 가변이자율은 대출자와 차입자 간 합의된 인플레 감응지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되는 저당을 가변이자율 그래요. 그리고 이 가변이자율은 보통 회수나 한도는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조정이자율은 가변과 똑같이 인플레 감흥지수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그 가변에 비해서 조정되는 지수가 좀 더 다양하고 은행, 대출기관에 좀 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대출기관이 거의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조정권을 많이 주니까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것을 임의 조정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재협정은 만약에 상환기간이 30년이다 그러면 처음에 이자를 정해지면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서 일정 기간은 고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자율을 협정해서 다시 고정, 또 고정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마다 이자율을 다시 협정해서 정하는 것이 바로 재협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 그래요. 그래서 요 셋은 이제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기법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고 핵심은 이제 요 두 가지의 특징과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변동 이자율 경우에 대출금리의 결정 원리를 잠깐 보니까 변동금리의 경우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가산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하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그 426페이지 보시면 변동이자율 경제의 고려요소 해서 그 심오학습에 쭉 정리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그 3번에 보면 변동금리 하에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가산하고 좀 신용도가 우수하면 우대금리만큼 빼서 대출금리를 정해준다 하는 식으로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잠깐 이제 이거 확인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변동금리에서 대출금리는 일단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가산해서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데 통상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뭘 많이 사용하냐면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이것이 이제 91일물 이것은 뭐냐면 3개월 3개월 동안의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로 많이 삼았어요. 그동안 이것이 이제 이른바 CD 연동금리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양도성 예금성 금리가 일반적인 금리보다 조금 낮아요. 그럼 낮다 보니까 기준이 낮으니까 은행에서는 적정 이자를 받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좀 더 높게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많이 붙인다는 걸 보고 은행에서 너무 많이 이익을 먹는구나 하고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게 기준금리는 바로 자금 조달 비용인데 보통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 10%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도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굳이 기준 삼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금리를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그 대형 은행들의 그 시중 금리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걸 평균해서 산출한 지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자금 조달 비용지수 그래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제일 밑에 426페이지 하단에 있죠. 그죠? 코픽스 양도성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요 은행들로부터 그 금리를 다 금리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 지표가 바로 코픽스 그래요. 그러면 이 코픽스에서 그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들 은행마다 다 금리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채권 은행채 발행할 때 채권 이자율 그 다음에 은행끼리 거래한 콜금리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중 평균에 산출한 것이 바로 코픽스인데 이 코픽스는 다시 신규 취급액 기준이 있고 잔액 기준이 있고 그래요. 잔액 기준은 그 기간 말에 그 시점에서 전체 그동안 대출된 것 전부 다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가중 평균한 것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그 기간 동안에 신규로 취급된 것만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요거보다 요 신규가 훨씬 더 변동성이 커요. 들쭉 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큰 것이고 이건 그동안 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취급액보다는 신규 기준보다는 잔액 기준이 훨씬 더 변동성이 작아서 안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보통 CD 금리는 보통 3개월마다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것이고 코픽스의 경우는 6개월마다 변동할 수도 있고 1년마다 변동될 수 있고 차입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이제 당연히 변동 주기가 길면 그만큼 은행은 위험이 커지니까 기준금리를 좀 더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픽스에다가 가산금리를 가산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차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교적 이건 여러 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CD금리가 코픽스에 비해서 보통 변동성이 큰 것이고 그럼 거꾸로 CD보다는 코픽스가 변동성이 작은데 특히 코픽스 중에서도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보다는 잔액 기준이 훨씬 더 변동성이 작다. 크게 변동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 특징인데 요즘엔 대부분 다 6개월짜리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딱 정해지고 가산금리는 여러분들 교재 4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가산금리 봤더니 차입자 신용위험, 채권 보전위험, 유동성 위험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은행 금리를 갖다가 가산금리 여러 가지 위험도를 가산해서 당연히 마진도 포함되어 있겠지. 위험도를 가산해서 산출한 금리가 바로 가산금리 스프레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산금리는 그러다 이제 만약에 신용도가 우수하면 우대금리가 빼줄 수 있는데 그건 뭐 특수한 경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거든요. 그랬을 때 가산금리는 처음에 대출 당시에 딱 차입자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면 상환기간 내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연체되거나 이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가산금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변동금리의 경우에 대출금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것이다. 아니면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것이다. 아니면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것이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3개월마다, 이것은 6개월마다, 아니면 선택에 따라서 1년마다 이렇게 해서 변동금리에서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것은 가산금리가 변동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변동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꼭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에서 대출금리 결정 원리는 그렇게 확인했고 이자율 조정 주기는 아까 설명했듯이 선택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기준금리 변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출기간과 차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은 조정주기가 짧으면 당연히 바로바로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은행, 대출기관은 조정주기가 짧은 걸 원하고 반대로 차입자는 조정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포인트.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은 조정주기가 짧은 게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차입자는 긴 게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은 조정주기가 빨리 안 내리고 싶잖아요. 긴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차입자는 더 짧은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더 유리한 것이 맞지만 조건에 따라서 금리 상승기냐 금리 하락기냐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심할 거.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은 조정주기가 짧은 게 유리하고 차입자는 긴 게 유리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은 주기가 긴 게 유리하고 반대로 차입자는 어때? 주기가 내릴 때는 짧은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도 같이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이 자꾸 변하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특히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그만큼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갑자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버리면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자칫 채무 불이익이 커질 수 있거든요.
변동폭이 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옆 페이지 보니까 5번에 월보금 상한, 이자율 상한, 잔고 증가에 상한해서 이렇게 상한선을 둬서 너무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보니까 변동이자율부의 융자의 문제점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고정과 변동을 봤을 때 대출 당시에 다른 주고 일정할 때 대출 당시에 초기 이자율은 통상은 고정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변동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빨간 줄 치는 거 보니까 이게 맞겠죠? 그죠? 초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 고정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도 차입자에 전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출 당시에 처음부터 금리를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동금리의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자를 올렸다 내렸다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금리가 이에 비해서 더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초기 금리는 고정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때요? 이미 알고 이거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처음에 금리가 정해졌으니까 그에 맞춰서 상환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변동금리의 경우는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금리가 상승해서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갑자기 가계산 수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에 비해서 변동금리가 훨씬 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커진다. 채무 불이행이 더 커진다 하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초기 금리는 어느 게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고정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이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이고,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자칫 상환부담이 갑자기 커지면서 채무 불이행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특징과 내용 비교했거든요. 그리고 그 4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코픽스에 정의해서 쭉 참고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다 암기할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신규 취백 기준, 잔액 기준에서 그 흐름만 간단하게 읽고 의미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 다 요즘에는 코픽스를 많이 쓰고 있다. 그 정도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내용과 특징 비교한 것까지 마무리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26페이지 보시면 3번에 가격 수준 조정저당, 이것은 그냥 의미만 확인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인플레 감지수에 따라서 은행이 변동금리 할 때 이자를 올리거나 내리는데, 그 여러 가지 인플레 등의 감행지수에 따라서 이자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은 그냥 실질 이자를, 즉 위험이 전혀 없는 실질 이자를 그대로 쓰고 저당 잔금액을 예상 인플레만큼 더 조정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인플레가 2% 예상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은행 금리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는 그냥 그대로 실질금리 놔두고 2% 예상되는 것만큼 이것을 저당 잔금액을 더 높여버려요. 그만큼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가격 수준 조정저당. 자, 계산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원리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감행지수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것은 변동금리이고, 이자율은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저당 잔금액을 조정하되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만큼 저당 잔금액을 더 높여서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크게 해서 그 대출자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가격 수준 조정저당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저당 대부 방법에서 지분 참여 저당, 매가 할인 저당, 무이자 저당, 역연금 저당, 매후 환대차, 포괄 저당, 매수금 저당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리고 일반적인 거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빈도도 떨어지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은 요 세 가지 특징과 내용 비교하는 거하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내용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거든요. 나머지는 만약에 나오면 그냥 개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나라 일반되던 거 아니니까 개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의미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시 이어서 431페이지 보시면 저당대출제도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제도 나오네요. 자, 이거 설명드려요. 자, 이제 이어서 지금까지 돈 갚는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 431페이지 보시면 저당 시장에서 저당 대출 제도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 제도 설명되는데 자, 이거 같이 확인해 보셔요. 먼저 저당 대출의 의미를 보면 저당은 즉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이름해서 저당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이제 저당 대출이 바로 모기지. 발음을 갖다가 이게 T가 묵음이니까 모트게지 그러지 말고 그냥 모기지 그러는데 원리를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인가. 자, 일단 대출기관 은행이죠. 은행 차입, 그다음 은행과 차입자. 차입자는 자금 수요자, 돈 빌리는 사람. 둘의 관계에서 이제 저당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 맞거든요. 은행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돈을 빌려준과 동시에 매 기간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원리금을 상환받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매 기간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받는 권리 채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입자가 돈을 빌려가고 약속된 날짜에 제때 원리금을 다 갚아주면 좋은데 이 차입자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면서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냥 속된 말로 배째를 해버렸다. 그러면 은행은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뭘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해요. 담보를. 너 안 갚을 때 어떨 거냐 해서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돼요. 자, 담보물권이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실 때 담보물권을 보면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질권은 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은행의 경우는 보통 대부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담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잠깐 보니까 은행은 돈을 빌려준과 동시에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 대출, 채권을 갖게 되고 더불어서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대출 제도를 모기지, 저당 대출 아니면 그냥 저당 그래요. 저당 대출 제도 또는 저당.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행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매 기간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인 대출 채권과 더불어서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대출 제도를 저당 대출 제도 그래요. 그랬을 때 은행을 갖다가 저당권자, 그 다음에 차입자가 바로 피저당권자 아니면 저당권 설정자. 민법에서 확인하죠. 이거 은행이 저당권자, 차입자가 저당권 설정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 대출제도 개념은 간단하게 확인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저당의 종류해서 재래적 저당과 정부 지원 저당 구분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보통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고 융자 금액이 소득이 많다 보니까 자칫 여건이 안 좋아지면 채무 불이행할 수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위험이 크니까 담보를 요구한과 동시에 또 추가로 확실한 그 보증을 얻기 위해서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담보 가치가 좀 상대로 떨어지면. 그러면 차입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대출을 받는데 그런 보증을 할 만한 여러 가지 능력도 없다 보니까 대출을 포기하면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따라서 차입자가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 피해가 은행에서 발생하면 그 피해를 정부에서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정부 지원저당이고 그런 저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즉 정부 지원이 없는 것이 재래적 저당 또는 전통적 저당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통적 저당보다는 정부 지원저당이 그만큼 정부에서 보증이 이루어지니까 은행은 좀 안전하죠. 따라서 정부 지원저당이 융자기간도 길고 융자 비율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정부 지원이 없는 재래저당은 정부 지원저당에 비해서 융자기간도 짧고 그리고 융자 비율도 낮은 것이 일반적이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 대출제도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당의 유동화제도, 저당 시장의 구조 쭉 원리 설명드릴 텐데 자, 이걸 조금 휴식 후에 이어서 보십니다.